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요즘 계좌 열어보기가 무서우셨을 겁니다. 6월 들어 시장이 꺾였어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가 6월 3일 744.21로 이번 달 꼭대기를 찍은 뒤 일주일 만에 6.79% 빠졌습니다. 하루에 4.8%가 무너진 날도 있었어요. 1년여 만에 가장 깊은 하루였습니다. TQQQ는 같은 일주일 동안 19.97%, 그러니까 5분의 1이 사라졌고요. 뉴스를 켜면 중동 얘기가 나오고 유가 얘기가 나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그 헤드라인들 밑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더 구조적인 원인 하나를 꺼내려고 합니다. 잘 가던 상승장이 꺾이는 동안 그 밑에서 함께 작동한 구조적 원인 중 하나, 주식이라는 상품의 수급 그 자체가 뒤집힌 사건이에요. 이야기는 공시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진짜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금고에 현금이랑 단기 투자 자산을 합쳐서 약 127빌리언 달러를 쌓아둔 회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상에서 돈 많기로 손에 꼽히는 그런 수준의 곳간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글쎄 주식을 새로 찍어서 84.75빌리언 달러를 더 걷어가기로 한 겁니다. 빚을 낸 게 아니에요. 채권을 판 것도 아니고요. 기존 주주들 지분을 묽게 만드는 신주 발행.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누구냐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입니다. 자, 여기서 첫 질문 나갑니다. 돈이 차고 넘치다 못해 흘러내리는 회사가 왜 주주들 몫을 깎아가면서까지 현금을 더 긁어 모았을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정말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공시가 나오고 열흘도 안 돼서 다른 회사들이 줄줄이 같은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지금부터 이 공시 한 장을 끝까지 발라보겠습니다. 이 한 장이 왜 알파벳 주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QQQ, TQQQ 들고 계신 모든 분들 차트의 분모를 건드리는 사건인지, 지난 10년 미국 증시를 떠받쳐온 문법 하나가 어떻게 거꾸로 돌기 시작했는지까지 오늘 다 보고 가실 겁니다. 사건의 전개부터 펼쳐볼게요. 2026년 6월 1일 알파벳이 당초 80빌리언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데요, 딱 하루 뒤인 6월 2일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데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까지 불어나 있었던 거예요. 물량이 부담스러워서 줄어든 게 아니라 사겠다는 수요가 몰려서 판이 오히려 커졌다는 겁니다. 내용물을 뜯어보면 네 덩어리예요. 첫째, 보통주 공모. 당초 계획보다 커진 18빌리언 달러 규모입니다. 둘째, 의무전환 우선주라는 물건으로 16.75빌리언 달러. 이름만 어렵지 본질은 간단해요. 지금은 연 6.25% 배당을 주는 우선주인데 늦어도 2029년 5월에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됩니다. 한마디로 시간차를 두고 터지는 희석인 거예요. 당장 주식수엔 안 잡히는데 3년 뒤에는 무조건 보통주가 돼서 분모에 합류하는 물량이라는 겁니다. 셋째, 이게 진짜 물건인데요. 앞으로 장이 열려 있는 동안 시장가로 주식을 조금씩 흘려 팔 수 있는 한도 40빌리언 달러. 영어로 ATM이라고 부르는데 공모가도 없고 예고도 없어요. 회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그냥 파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이 공시에서 제일 이상한 대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3호로 10빌리언 달러어치를 받아갔습니다. 왜 하필 버크셔인지, 이 조합이 얼마나 안 어울리는 그림인지는 잠시 뒤에 따로 꺼내겠습니다. 일단 이 장면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 공시 뒤에는 더 의미심장한 장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미국 빅테크 주가를 떠받쳐온 숨은 엔진, 자사주 매입이 지금 거꾸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알파벳이 1년 전 같은 분기에는 15.1빌리언 달러어치 자사주를 사들였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분기에는 멈췄습니다. 단 한 주도 안 샀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거대한 신주 발행으로 돌아선 거예요. 주식을 사주던 가장 큰 손이 하루아침에 주식을 파는 손으로 바뀐 겁니다. 희석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면 피자로 생각하세요.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자르다가 어느 날 10조각으로 다시 자르는 거예요. 피자가 커졌나요? 아니요. 조각수만 늘었으니 내 손에 든 한 조각만 얇아지는 겁니다. 지난 10년은 애플과 알파벳 같은 주요 빅테크가 이 조각수를 꾸준히 줄여주던 주주 입장에서는 꿈 같은 시대였어요. 그 시대의 문법이 방금 반대 방향으로 뒤집힌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답은 설비 투자 숫자에 있어요. 알파벳이 제시한 2026년 설비 투자 전망이 180빌리언 달러에서 190빌리언 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여기서 또 크게 늘린다고 예고까지 했어요. 1년에 그만한 돈을 태우는 회사한테는 그 금고의 현금도 1년치 실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빵빵하다던 곳간이요. 게다가 회사 설명을 들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지금 서버가 모자라서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매출조차 다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용량만 더 있었으면 매출이 더 컸을 거라고 경영진이 직접 밝혔고, 이제 병목은 돈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꽂을 전력이라는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순다르 피차이는 이번 조달을 두고 눈앞에 온 AI 기회를 잡고 기업과 소비자들한테서 확인되는 수요를 받쳐내기 위한 단연 투자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이걸 풀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약속이 회사가 현금을 벌어들이는 속도를 추월해버렸고 그 간극을 메우려고 이미 빚을 100빌리언 달러 넘게 쌓아둔 데 이어 이번에는 주식이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금리가 높은 시대에 빚은 해마다 이자라는 청구서를 보내잖아요. 근데 신주는 달라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그 16.75 빌리언 달러짜리 의무전환 우선주는 보통주로 바뀌기 전까지 연 6.25% 배당이라는 현금 청구서를 해마다 보내거든요. 하지만 보통주 공모하고 장중에 흘려 파는 물량, 그러니까 이번 조달의 대부분은 진짜로 이자가 없어요. 대신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 기존 주주들이 지분 희석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고지서도 없이 나눠내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가장 싼 돈이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안 보이는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알파벳 발표 며칠 뒤 파이낸셜 타임스가 폭탄 같은 보도를 하나 내놨어요. 메타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의 2026년 설비 투자 예산이 125 빌리언 달러에서 145 빌리언 달러 사이까지 불어나 있어서 이걸 감당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 보도가 퍼지자마자 메타 주가는 그날 5% 넘게 곤두박질 쳤고, 같은 날 예상의 2배에 가까운 고용 쇼크까지 겹치면서 나스닥 100도 4.8% 급락, 1년여 만에 가장 깊은 하루를 보냈어요. 검토라는 단어 하나가 그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검토 단계였어요. 이번 주 도미노가 진짜로 넘어졌습니다. 6월 9일장 마감 후 AI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가 7빌리언 달러 규모 자금 조달을 발표합니다. 내용물을 뜯어보면 기시감이 들 거예요. 보통주 공모 1.25 빌리언 달러, 2029년 6월에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는 의무전환 우선주 3.75 빌리언 달러, 그리고 시장가로 흘려 파는 ATM 한도 2빌리언 달러. 알파벳 공시의 축소 복사판입니다. 구성도 같고 심지어 의무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는 시점까지 2029년으로 거의 같아요. 명분도 닮았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20곳 넘는 고객한테서 약 39빌리언 달러어치 AI 서버 주문을 받았으니 메모리랑 GPU 같은 부품 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시에 회사가 직접 적어놓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문들은 확정 계약이 아니며 전부 취소될 수 있다. 시장의 답은 다음날 나왔어요. 6월 10일 하루에만 주가가 27.98% 폭락하면서 29.2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여름 고점이 60.71달러였으니까 1년도 안 돼서 반 토막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번 조달 물량은 회사 시가총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고요. 그리고 같은 날 장이 닫히자마자 이번엔 오라클입니다. 6월 10일 장 마감 후에 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 19.2 빌리언 달러의 전년 대비 21% 성장, 클라우드 매출은 47% 성장.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실적과 함께 끼워서 내놓은 자금 조달 계획이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 약 40빌리언 달러를 채권과 신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 그 안에는 지난 2월에 깔아둔 최대 20빌리언 달러 규모 ATM 유상증자 프로그램도 들어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에 이미 빚으로 43빌리언 달러, 신주로 5빌리언 달러를 조달한 회사가 또 손을 벌린 거예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5% 넘게 밀렸습니다. 실적이 좋은 날에도 유상증자라는 단어 하나에 주가가 꺾이는 시장이 그런 체질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6월에 미국 시장이 어떤 판이냐면요. 열흘 사이에 알파벳 84.75 빌리언 달러가 확정됐고, 슈퍼마이크로 7빌리언 달러가 나왔고, 오라클 40빌리언 달러 조달 계획이 나왔고, 스페이스X라는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가 대기표를 뽑고 서 있고, 그 뒤에서 메타가 차례를 기다린다는 보도까지 나온 거예요. 주식이라는 상품의 공급이 한 달 사이에 폭증해버린 겁니다. 알리안츠 트레이드의 기업 리서치 총괄 아노 쿠아나타는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이건 거대한 공급 이벤트다. 실제로 이런 규모의 신주 공급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몰린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충격의 청구서가 지금 차트에 찍히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보세요. 알파벳이 유상증자 최종 가격을 확정한 게 6월 2일입니다. QQQ가 이번 달 꼭대기인 740.21을 찍은 게 바로 다음 날인 6월 3일이고요. 그 뒤로 시장은 단 하루도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공급이 쏟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에서 상승이 멈춘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이 행렬 전체를 한번 보세요. 덩치도 사업도 전혀 다른 회사들이 같은 달에 거의 같은 설계도로 같은 이유를 대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는 없잖아요. 이유는 현금 흐름표에 있습니다. UBS 집계로 2026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는 영업 현금 흐름의 100%에 육박해요. 지난 10년 평균이 40%였습니다. 버는 돈을 전부 데이터 센터에 태우고도 모자라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남는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빚을 내거나 주식을 찍거나 빚 쪽 계기판은 이미 빨간불이에요.
모건 스탠리는 올해 AI 관련 채권 발행이 570 빌리언 달러 가까이 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2배가 넘는 규모예요. 5월 말까지 이미 236 빌리언 달러가 발행됐는데 이건 작년 같은 기간의 4배입니다. AI 관련 부채는 이미 지난해에 미국 은행들을 제치고 투자 등급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됐어요. 한 섹터가 지수를 지배하면 그 섹터의 충격은 시장 전체의 충격처럼 움직입니다. 주식은 안 한다는 분도 채권형 펀드나 연금 계좌를 통해 이 노출을 이미 들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조달 행렬을 한 줄로 세워보면 더 서늘한 그림이 나옵니다. 맨 앞에 알파벳은 돈이 차고 넘치는데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먼저 팔았어요. 버크셔라는 보증인까지 세워서요. 가운데 오라클은 실적이 좋은 날 욕을 먹어가면서 팝니다. 그 뒤에 슈퍼마이크로는 취소될 수 있다고 스스로 적은 주문서를 들고 주가가 28% 깨지는 걸 보면서도 팔아야만 해요. 그리고 이 사다리는 빅테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림이 더 노골적이에요.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AI 데이터 센터로 간판을 바꿔 단 아이렌은 올해 ATM 한도를 6빌리언 달러까지 늘렸는데 자기 시가총액의 절반쯤 되는 규모입니다. 그 전에 깔아뒀던 1빌리언 달러짜리 한도는 이미 다 팔아치운 뒤였고요. 테라울프도 켄터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800밀리언 달러 신주 발행을 띄웠습니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같은 AI 클라우드 업체들은 전환사채로만 합쳐서 8빌리언 달러 넘게 끌어왔어요. 이름은 채권인데 언젠가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차 희석 물량입니다. 사다리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달은 비싸지고 절박해져요. AI 수요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기 전에 이것 하나는 이미 모두가 행동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 사이클은 더 이상 자기가 버는 현금만으로는 굴러가지 않는다. 남의 돈을, 그것도 점점 더 비싼 돈을 수혈받아야 도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기대치 쪽 계기판도 보세요. 아카디안 자산운용의 오원 라몬트가 짚은 숫자인데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잡아놓은 S&P 500의 장기 이익 성장 기대치가 연 20.2%입니다. 2000년 닷컴 정점이 18.6%였어요. 그 정점을 지금 넘어서 있는 겁니다. 1985년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측은 연 13%였는데 실제 결과는 7%에 그쳤다는 게 그의 계산이고요. 그가 남긴 문장이 이겁니다. 오늘의 낙관은 2026년이 1999년을 닮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돈은 점점 더 밖에서 끌어오는데 기대치는 닷컴 정점보다 높게 잡혀 있다.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매출이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신주와 채권으로 쌓아올린 이 구조물 전체가 한꺼번에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한꺼번에 내다 파는 이 그림, 2000년 닷컴 거품과 2021년 스팍 광풍의 끝자락에서 봤던 장면 아니냐 싶으실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멈추면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이번이 과거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똑같은 무게로 올려놔야 공정한 거예요. 2000년에 주식을 팔던 건 이익도 못 내던 적자 닷컴이 대부분이었어요. 2021년에 팔던 건 사업 실체조차 없는 껍데기 회사였고요. 근데 2026년에 주식을 파는 건 누구냐? 역사상 손꼽히게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에요. 적어도 행렬의 맨 앞줄은 그렇습니다. 조달한 돈이 가는 곳도 다릅니다. 그 시절 돈이 실체 없는 사업 속에서 증발했다면 지금 돈은 데이터 센터와 칩과 전력망으로 흘러가요. 시장에서 증발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매출로, 전력회사의 수주로, 건설 현장의 인건비로 다시 나타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유상증자를 정반대로 읽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딜을 두고 이 대성공한 주식 매각은 더 넓은 AI 상장 파이프라인에 아주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어요. AI 관련 신주를 향한 투자자들의 식욕이 개걸스러울 정도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그만한 신주 물량을 내놨는데 수요가 몰려 조달액이 오히려 증액됐다는 사실 자체가 거품의 증거가 아니라 수요의 증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네 번째 덩어리, 버크셔 장면을 다시 올립니다. 신주는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워런 버핏의 평생 지론이었거든요. 가치 투자의 본산이 평생의 원칙을 꺾어가면서까지 신주를 받았다는 건 적어도 그들 계산기로는 지금 가격에 이 거래가 남는 장사라는 뜻이에요. AI 수요가 진짜라면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머뭇거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무기 공장 늘리는 걸 보고 낭비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국내 투자 커뮤니티에는 그 빵빵한 자금력의 구글이 유상증자까지 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가 줄줄 흐르는 거였구나 하고 한 줄로 정리한 반응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요, 이 두 반응이 웬만한 보고서보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돈이 제일 많다던 회사가 손을 벌린다는 데서 오는 본능적인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희석이라는 단어가 내 계좌에 벌써 반영되고 있다는 체감이에요. 이론이 도착하기도 전에 직관이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TQQQ랑 무슨 상관이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 차트 위로 끌고 오겠습니다. 알파벳은 시가총액 약 4.4 트릴리언 달러로 엔비디아와 함께 나스닥 100에서 가장 무거운 축에 드는 종목이에요. QQQ 같은 지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무겁게 반영하니까 이런 초대형 종목의 주당 가치 변화는 지수에 가장 깊게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지수 전체의 주당 순이익을 조용히 밀어올려주던 뒷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느냐? 빅테크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지수에서 제일 무거운 회사들이 해마다 분모를 줄여줬으니까요. 근데 그 제일 무거운 축의 한 종목이 매입을 딱 멈추고 신주를 찍기 시작했고 오라클과 슈퍼마이크로가 곧바로 뒤를 따랐고 메타가 같은 길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온 거예요. 이 흐름이 빅테크 전반으로 번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수의 주당 이익을 떠받치던 기둥 하나가 빠지는 겁니다. 뒷바람이 멎는 정도가 아니라 맞바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알파벳 40빌리언 달러, 오라클 20빌리언 달러, 슈퍼마이크로 2빌리언 달러. 예고 없이 시장가로 쏟아질 수 있는 ATM 한도만 합쳐서 62빌리언 달러가 시장 머리 위에 걸린 거예요. 알파벳과 슈퍼마이크로 물량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집행될 수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 이 시장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상시 매수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상시 매도자가 들어와 앉은 거예요. 그리고 TQQQ는 그 변화를 매일 3배로 증폭해서 비춥니다. 유동성이 마르면서 지수가 1% 출렁이면 TQQQ는 3% 출렁이고 지수의 이익 성장이 한 단계 둔해지면 그 둔화의 그림자도 3배 길이로 드리워져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지수가 고점에서 6.79% 내려오는 동안 TQQQ는 19.97%가 깎였으니까요. 여러분이 알파벳 주식을 단 한 주도 안 갖고 계셔도요. QQQ나 TQQQ를 드는 순간 이 유상증자가 만드는 분모의 변화는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계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6월의 이 하락을 고용 쇼크와 금리 우려 탓으로만 돌리면 반쪽짜리 답입니다. 같은 기간 시장 안에서는 주식의 공급과 수요라는 가장 기본적인 저울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자기 주식을 걷어가던 큰손들이 한 달 사이에 일제히 공급자로 돌아섰고 차트는 그걸 가격으로 번역하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게 2000년과 2021년의 라임을 따라가는 공급 과잉의 서막이냐 아니면 진짜 수요를 손에 쥔 승자들의 선제 투자냐. 지금 시점에는 누구도 단정 못합니다. 양쪽 시나리오가 다 살아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시간이 채점할 거예요. 다만 분명한 건 딱 하나입니다. 빅테크는 자기 주식을 사주는 쪽이라는 우리가 10년 동안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온 문법이 깨졌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이 열흘 만에 알파벳에서 슈퍼마이크로로 오라클로 번졌다는 것. 그리고 그 새 문법이 적히는 종이가 바로 나스닥 100이고 그걸 3배 확대경으로 읽는 게 TQQQ라는 것. 저희는 이 도미노가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그 62빌리언 달러짜리 장중 발행 한도가 실제로 언제 얼마나 집행되는지 이 행렬 뒤에 또 누가 줄을 서는지 끝까지 따라붙겠습니다. 헤드라인이야 누구나 읽죠. 근데 공시의 각주에서 시장의 문법이 바뀌는 순간을 읽어내는 분석이 필요하셨다면 구독으로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에도 숫자 뒤에 숨은 구조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